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군의 생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곰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의 단군 기록에서는 호랑이로도 나오고 때로는 여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로서가 아니라 바로 천신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의 생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 내용으로서 어떤 것이 부합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묘향산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단수 아래 살았다. 환웅이 하루는 백호와 교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요 임금과 같은 해에 나라를 세워 우리 동방의 군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모가 되는 존재는 바로 이 백호가 되는 것이죠. 백호가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삼국유사와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곰이 아니고 호랑이가 단군을 낳는다. 곰과 범, 대체 어느 쪽이 진짜 단군의 어미인가? 환웅과 백호의 결혼이라는 낯선 단군 신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곰과 호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곰이거나 호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단군 기록에서 보면 여기에 여우도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단군의 생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한번 그걸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비라고 하는 것도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맹수의 총칭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이하석수에서 보게 되면 비는 백호다 해가지고 이 백호 이건 여우 호자죠. 그 여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표속, 출, 맥국에서 나온다. 이제 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는 일명 집이 해서 이를 잡는 것이다. 이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잡았다 하는 것은 이를 받든다. 이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을 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동이는 있었지만 동이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족자를 붙여서 뜻을 이렇게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큰 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고향 이렇게 기록을 함께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에 이라고 불리던 인물은 고향 임금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동이와 연합을 한, 다시 말하면 동이와 연대를 하고 있는 타 민족인데 호속야, 호족에 속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합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민족명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여우고 여기에서는 호랑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여기에 설명하는 맹수의 그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비는 호랑이와 같고 때로는 혹은 곰으로 이렇게 말한다. 곰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닌 것. 호랑이기도 하고 곰이기도 한 것.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이것을 요동에서는 백웅 해가지고 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도 벌써 맹수가 셋이 나왔습니다. 호랑이와 곰과 여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소라고 하는 이 글에서는 호랑이와 같고 비와 같다. 그래서 이게 말곰 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맹수를 말한다. 그리고 이 비 맨 위에 신자가 있죠. 신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밑에 있는 비자가 크게 표현이 돼서 이런 비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좌변에 있는 것은 맹수라는 그런 뜻이죠. 혹은 멧돼지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혹은 비를 따라서 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나온 호랑이니 곰이니 여우니 그 다음에 이 말곰 비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을 총칭한 것, 맹수를 총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자는 바로 이 비라고 하는 이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서 이 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건 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곰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 말고도 다른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실마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흰 백자입니다. 흰 백자. 이 흰 백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맛백자. 그리고 고대의 인척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로서는 이것은 자신의 삼촌,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장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인으로 얽힌, 혼인으로 하나가 된 그런 조계혼의 흔적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왔지만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은 바로 각 시대마다 다른 동물과 연대가 되어 있는 우리와 연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족단의 토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혼이 이 맛백자가 들어갔어요. 이건 여기 우리는 지금 흰백으로 읽지만 원래 이게 맞는 글자입니다. 그 후에 보다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는 숫자 9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숫자뿐 아니라 또 어떠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사람 인변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짝구자가 됩니다.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그러면 이건 배우자라는 뜻이고 아니면 친밀한 벗 이런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것이 푸나라와 사회의 그 혼인 제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뒤에 보다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사람 인자가 추가되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백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호랑이는 이런 맹수들 이것을 통틀어서 총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비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비자가 된다. 비교할 비자. 이거 지금은 비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이 글자를 나타낸 것이죠. 이 글자의 발음은 신이고 뜻 역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 신자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생모의 기록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그리고 응제시주에서는 생모를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웅이 변화하여 그와 혼인을 해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아서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모가 곰이 되는 것이죠. 응제시주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에서 보게 되면 단웅의 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흥천왕이 손녀에게 명해서 약을 먹게 하고 사람의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신과 결혼하게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흥의 손녀가 바로 이 단군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자, 묘형산지는 앞에서 본 것처럼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단하에 살았는데 환웅이 하루는 백호와 교통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 단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호가 바로 단군의 생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호족의 사람과 혼인을 해서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고조선은 그러면 동물로서의 토템이 무엇이냐? 그건 양입니다. 고조선의 토템은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감에 보면 동방에는 처음에는 군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족시대였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한 좀 후진적인 그러한 역사적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인이 단목하에 내려왔습니다. 이때 신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이라는 것은 천신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라고만 써도 천신, 신이라고만 써도 천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은 큰 해라는 의미를 가진, 다시 말하면 신농 임금님의 토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이라고 하면 천신인 이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천신의 후손 중에 누가 되겠죠? 단목하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단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인이 강림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 직통으로 여기선 신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단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여기에 손녀에게 약을 먹게 해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단수신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흥의 손녀 여기 같죠. 이것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군의 생모로 볼 수 있는 것은 곰과 호랑이와 단흥의 손녀 그 다음에 신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에 관한 기록은 여러 가지 버전의 기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백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게 호랑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머리 위에는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초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고 여기 가운데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알을 여기에 이렇게 태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천신 그 다음에 이거 불꽃 그러니까 염제 천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제천신 임금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삼신을 받드는 사람, 삼신을 받드는 그 부족이 바로 호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전에선 상제환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 상제라는 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보면 이 삼신을 받들고 그 삼신 중에 정점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임금, 여기 천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호랑이는 삼신을 받들고 삼신에 속한 족단이면서도 여기에 보면 천신이라는 것이 바로 서질 못하고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뉘저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상대 족단의 인물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같은 호랑이입니다. 같은 호랑이인데 여기에 보면 풀초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는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보게 되면 신라 금관을 보게 되면 여기 3개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4개짜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각 형태로서 표현된 것은 신라 시대 이전에 한나라 때 있었던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인들 금관 그 문화는 한나라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나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이 있죠. 이 눈으로서 사람을 나타낸 것은 바로 삼신 중에서 희화씨 거기가 최초로 눈으로서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이라는 그 영상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어서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되는 계씨 4분의 형제들 그분들이 다 자신들의 순서를 눈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눈이 하나인 사람 형제 중에서 둘째는 2개로 표현했고 셋째는 중으로 표현했고 넷째는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을 여자. 그래서 부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경. 이 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조선 3대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 호랑이는 바로 4대째 인물 중에 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로서는 바로 혼인의 상대가 되는 상대 족단이다. 족단 중에 누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호랑이의 표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건 저자 싸울 저자입니다. 이거는 싸울 저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서 다음 후계자로서 이렇게 따로 동국마마처럼 따로 잘 보호를 해서 나중에 재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버지 주씨 이렇게 되어 있고 저호 다시 말하면 호랑이 족단의 누군가가 다음 재위를 물려받을 인물로서 아버지 알씨에게 알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차기 대권 후보자가 차기 대권 계승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에 이 호는 상대 족단이기 때문에 이 주는 고향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고향 임금님의 사위로서 아들이 된 그 호랑이 족단의 인물이 이렇게 장인이 될 이분에게 이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곰이 단군을 낳았다 하는 그 말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으로부터 온 그 인물이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호자입니다. 호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건 호랑이의 입,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할아버지 조, 그러니까 호조 이런 뜻, 호랑이 할아버지 이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도 또 호랑이의 꼬리를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역시 호랑이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고요. 여기에 보면 명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족자가 있습니다. 이 발족자가 있는 것은 희화씨의 근문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5대째가 되는 그 후손
거기에 내려가게 되면 이 발족자로서 발족자나 혹은 사각형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대째의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호랑이 이렇게 잘 표현했죠. 이게 갑골인데 갑골이 글자를 새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각지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호랑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나라 때만 해도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목의 족단이 되기 때문에 그 혼인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체 이 글 중에서 상당히 정성 들여서 이렇게 호랑이를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불꽃, 태양과 불꽃 모양이 들어있죠. 가운데 또 이 불꽃 하나 더해서 확실하게 천신 하나님의 관련된 족단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기록에서 호랑이, 백호가 단군을 낳았다 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념으로 볼 때 이 친손이냐 외손이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고대에는 친손과 외손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족단에게 사내 아이들을 보냄으로 해서 나중에 사위가 되고 그 자기가 장가간 그 족단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반씩 이 유전자를 나눠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 족단을 폄하한다든지 그리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여기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 여우, 그 다음에 뭐 표범, 그 다음에 호랑이, 곰, 그 다음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곰 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의 맹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살피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제 뭐 멧돼지라고도 보고 뭐 그리 하는데 하여튼 맹수의 총체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천신 하나님의 어떤 그 후손이 되는 이 빛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고대에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님보다 더 뛰어난 똑같은 동물 계통이면 동물 계통에서 더 힘이 강하고 지배력이 있는 그러한 동물을 자신의 상징으로 자손이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비자 안에 나타나는 이런 동물들은 나중에 점점 작거나 상대적으로 자기 조상보다는 겸허한 그런 뜻을 나타내는 동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제일 백수의 왕이 되는 것은 호랑이죠. 그 다음에는 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수의 서열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바로 이 호라고 하는 것이 상대 족단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으뜸이 되는 그러한 족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후대의 자손이 분립을 해서 나타난 그러한 토템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을 해서 주서에서는 맹수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호랑이든 곰이든 여우든 다 이렇게 서로 혼인의 상대가 되는 그러한 맹수였다. 맹수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족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글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뭐 신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만들 작자, 그 다음에 이건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 이렇게 되어 있죠. 비신을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대째에 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4대째의 그 인물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BC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즉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그러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시칭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요 글자는 지금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글자는 빼고 요것은 신자입니다. 가마신. 이것과 같은 글자죠. 이것과 같은 의미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작, 보존, 괴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이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 앞에는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정확한 뜻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후, 제후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걸 왕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이 후, 임금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후였지만 나중에 제후였을 당시에 천자가 있었다면 그 천자가 세상을 뜬 이후에는 이 천자의 그 자리를 이을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 비후, 정여, 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비후 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말곰비 이 비자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이 비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기록뿐 아니라 또 그 다른 버전에서의 단군 기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 그것을 보게 되면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자가 되고 이 비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호랑이, 곰, 뭐 여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대, 2대, 3대 대수를 내려갈수록 자신의 어떤 족단 그것을 나타내는 그 맹수의 그 서열이 점점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보면 웅자에 보면 밑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이 불화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신, 염제신농 임금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상대 족단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위에 있는 이 비자, 비자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곰과 그 다음에 여우 이러한 그 동물 중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그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비자입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금문에 표현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 당시에로서는 굉장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추종을 받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비후 이건 보셨고 그 다음에 비가 보정 기 만년용 그래서 이 비가 이렇게 보배로운 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년 그러니까 영원히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에 이 비가 누구냐 도대체 금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기념하기도 하는데 기록에서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 표현한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역사를 기술했던 사가들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된 그런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작, 기, 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잃어버린 글자 그 다음에 황모, 고, 비군 자,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비군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 자자손손
영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황고라고 읽는가 봐요.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 되겠죠. 그 부인이 이 비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고인이 되셨는지 그분에게 이렇게 고하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죠. 마치 동의의 나라들은 다 천군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이 주나라 때 서주 때 이 글자 같은데요. 이렇게 정성껏 이 글자가 새겨진 이 기물을 만들었으니 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여기에 수를 누리고 오래 사시고 이런 뜻이죠. 수를 누리고 자자손손 영원히 이 금문이 들어있는 이 기물, 청동 기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이 존재, 말곰비로 우리가 현재 해독하고 있는 이 비자는 매우 중요한, 고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하는 기록에는 단군의 어머니가 호랑이와 곰으로 따로따로 각각 표현되어 있습니다. 버전 따라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담고 있는 글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라는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랑이와 곰 외에도 여우가 전한다. 이에 따라 여호, 여비, 호랑이 같고 큰 곰과 같다거나 또 이 비는 맹수를 나타낸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대로 맹수가 내려가지만 호랑이로부터 그 다음 때에서는 호랑이보다 좀 약한 곰이 되고 그 다음엔 그보다 좀 약한 여우가 되고 그러니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맹수고 바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주소가 가장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다. 고대 인식을 기준으로 하면 호랑이, 곰, 여우의 순으로 글자가 표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호랑이는 시조이며 자손들은 여후 이후에도 계속 동물 토템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며 호랑이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고대 문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글자들입니다. 이 웅이라는 건 고대에는 이 글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이 글자다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글자와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글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곰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그림처럼 그 상형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다른 동물은 금문과 갑골문에 등장하지 않고 전국시대 이후에 알려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림 글자와 같은 문자 발생 초기의 형태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아는 그런 곰이라는 글자와는 다른 형태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독재자는 비로 추정된다. 즉 한민족의 목의 족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자에는 맹수의 총칭이기 때문에 호랑이, 곰, 여우, 또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신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단군이 되었다 하는 걸 보면 천신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족단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생모가 호랑이냐, 곰이냐, 여우냐 이것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곰비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단군의 생모를 웅녀로 이렇게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해오는 각 세대별, 시대별 족단이면서도 여기에 보면 곰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이른 시기에 한민족의 배우자 족단이었던 그 토템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은 바로 주소에 나타나는 맹수의 총칭이면서 또 곰과 호랑이와 곰, 이 둘을 먼저 꼽았다 하는 것을 보면 호랑이나 곰은 고조선 시대에 가장 일찍 나타난 상대 족단의 인물, 그 시대상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단군의 생모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단군의 생모는 천신 하나님의 독점적인 배우자가 되는 상대 족단의 인물을 시대 순으로 각각 다른 토템을 가진 그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생모는 굳이 곰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혼인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단군의 생모에 관한 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새로운 단군에 대한 또 고조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사실에 근접한 그러한 고대의 역사인식, 한민족의 출발의 인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